함은경 후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예, 아주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원래 생선 장수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6시 경매가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요즘은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잠이 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아, 중간중간 토막잠을 자니까. 사실은 이제 편하게 자기는 좀 어렵죠. 저녁에 자면서도 내일 아침 생각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잠이 깨고 그러실 텐데 정청래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 또 사실 잠을 자꾸 깨게 되죠. 네, 웃고 넘어가시네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서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말이 있죠. 상인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지 생활 현장에서 매일매일 물건 하나하나 팔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땀과 고뇌가 있죠. 사실 10원, 옛날에는 10원, 20원, 30원짜리 물건을 파는 상인들 많이 있었죠. 뭐 지금 이제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뭐 여러 중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되지만 어쨌든 다 상인들이죠. 그 상인들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무게, 예. 근로자 못지않죠. 그 문제 한번 좀 먼저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2016년 군산에서 예. 생선 장수도 하다가 네모 선장이라는 또 이제 가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횟집도 운영을 하셨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좀 이상한 정책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물론 후쿠시마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만 그때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당시에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다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제가 이제 그 군산에서 생선 장사를 해 왔는데요. 주로 저 사진은 이제 민어. 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예, 민원. 민어를 회를 떠가지고 필렛 덩어리로 해서 저 네이버에 네모 선장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할 때는 제가 직원을 5명 정도 뒀는데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갑자기 올리면서 저희가 이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가장 일용직이나 뭐 이게 최저시급을 올리는 건데 사람들이 이 최저시급만 올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그 위에 등급의 뭐 주방 보조, 주방장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의 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부터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응? 사람들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즉, 장사가 되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그 더 나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급격하게 그냥 강제적으로 올려서 사장 보고 네 돈이라도 내놔서 직원 월급을 내놔라 이렇게 경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갖고 민주당이 난리를 쳤는데 제가 그때 나가서 그랬어요. 예. 이거 6개월만 지나면 이런 얘기가 있겠느냐. 6개월만 지나면 후쿠시마의 후자도 아무런 말도 안 나올 것이다. 진짜 그러네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건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한 그 일시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될 소재였을 뿐이지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들 김치 드실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젓이나 그게 다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있습니다. 미역국이든 다시마든 국 끓일 때 쓰는 거 있죠? 다 그게 바다에서 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 먹는다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졌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서생의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야기를 저도 이제 종종을 하고 함은경 후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는 이제 개인적인 사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예. 장사를 한다는 것, 상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후보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제가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상인으로 살 때는 서로 거래가 성립해야 되는데
거래는 서로가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에 의해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과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거래 조건이 서로 맞는 자유계약 조건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강제 노역이나 또는 불리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건 지금은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노동권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성공이나 이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거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걸 삶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뭐 대표되는 여러 이제 좌파 권력이 있었죠. 뭐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 뭐 좌파 시민단체 권력, 운동권 출신들의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카르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 뭐 이런 돈들이 많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운동권 출신들, 뭐 참여연대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중요 보직이나 공공기관에 여러 보직에 가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함은경 후보는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이력에 있어서나 그 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상당한 상징적 인물, 뭐 일부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민주화운동 대부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해갈 때 그들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선거에 그전에 나가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라든지 이럴 때 대부분 여의도 언저리에서 놀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언저리에서 서로 인연과 끈을 가지고 공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체질상 제 힘으로 제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했지 그런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볼 때 이제는 이제 20년 동안 정치꾼으로 있었던 거죠. 중간에 네. 떨어졌을 때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생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 발언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작년에 민주화운동 동지를 결성을 하셨죠. 네. 그 민주화운동 동지를 결성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거는 게 86 운동권 청산 또는 운동권 정치 청산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되기 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를 해오셨는데 운동권 정치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23년 작년 8월 15일부터 15일 날 민주화운동 동지를 구성을 하고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이야기들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르게 그걸 접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없애자 뭐 이런 무슨 감옥에 집어넣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든 간에 미래 세대에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정치든 뭐든 이런 것을 정치를 통해서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과거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역사관을 유포한 게 맞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만든 나라, 잘못된 나라, 즉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되지 않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들이 대다수가 갖고 있었고 그 사고방식에서 똑같은 정책, 똑같은 세계관으로, 똑같은 노선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예. 운동권의 이제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거나 그 중에서는 상당수의 80년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을 특히 이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이건 아니었구나. 뭐 구소련의 몰락 전후로 그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많죠. 그 후에 네.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의 실체를 알면서 또 바뀌었는데 네. 이 생각을 바꾼 이념을 바꾼 사람도 있고 정치적 선택의 어떤 문제를 바꾼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운동권들은 보통 변절자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뭐 전향 이렇게 사상적 전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후보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사상적 전향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향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바뀌면 생각도 바뀌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전향이라는 의미에서 좌에서 우로 바뀌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좌에서 우로 바뀐 게 맞습니다. 즉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노동자 중심주의라든지 국가 경영 국가나 공기업 공공 부분을 확대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좌파적 사고방식에서 아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골고루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통해서 서로 누릴 걸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더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사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변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절개를 지키는 건지 그건 좀 제가 어디에 충성하자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김일성에 뭐 충성한 적도 없고 김정일에 충성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변절이다 이럴 땐 참 봉건적이고 조선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조국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이제 우리 함은경 후보께서는 이제 학교를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가셔서 82년도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가셨죠. 당시에 이제 서울대 법학과였나요? 네. 조국이 있었죠. 예. 근데 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산호맹 사건으로 뭐 산호맹의 직접적인 관련자도 아닙니다만 산호맹에 산하 있는 사회과학연구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일부 활동을 했다는 걸로 해서 산호맹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산호맹 시절의 조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죽창가를 주장했던 조국 2019년에 가장 좀 크게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입시비리 주범의 조국 대체 조국은 어떤 모습의 조국입니까? 뭐가 이렇게 달라요? 조국 여러 모습이에요? 아, 저는 뭐 그 학교 다닐 때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선거할 때 갑자기 제 출판 기념회 때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 출판 기념회 왔는데 잠깐 앉아있다 가긴 갔어요. 갔는데 뭐 그 인연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법대 교수이고 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 독재라는 말을 써가면서 자신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탄용으로 자기 명예회복용으로 정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캐릭터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에 의해서 또다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정치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됐고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허울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인물 더 여쭤봐야겠네요. 조국만 물어보면 조국 좀 다른 사람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개인적으로 뭐 알고 계십니까? 인연이 있습니까? 아, 임종석 시장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하기 뭐 조금 불편하신가요? 뭐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마당에 뭐 불편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 예.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 결과적으로는 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잔류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에 관해서 주장이 있고 분석이 있는데 임종석 실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재인 지금의 뭐 행보뿐만이 아니고 사실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행정부와 입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 정당까지 모두 아울러서 완성된 시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고요. 예. 그때보다 더 나쁜 버전, 더 나쁜 버전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큰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미중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그 외피를 쓰고 사실은 중국 편향적인 외교 노선을 걸어서 우리 대한민국 생존에 위협을 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좌파 경제 노선에 의해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그다음 부동산 폭등이나 이런 문제로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86 운동권이라고 한 사람들의 무능,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이 이 무슨 정치로 다시 한번 재개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몇 차례 조우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포 의뢰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지난번에 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성동 예.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과 후보께서 함께 한 자리에 계시는 사진이 나와서 야 김성동 전 위원장이 좀 섭섭해서 혹시나 내분 일어나 갈등을 일으키나 했던 분들은 좀 가슴을 쓸어내는 분들이 좀 적잖게 있어요. 예.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은경 후보가 저 상황을 만들었거나 한동훈 의원이 만들었다면 야, 저 상당히 전략적으로 상당히 저걸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제 뭐 그 상황을 꼭 설명하지 않으셔도 한동훈 위원장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느꼈어요? 일단 뭐 마포 의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요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마포를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망설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무슨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올림픽처럼 4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의 출전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이미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왔던 분들에게 너무 폭압적인 우선 공천이나 전략 공천으로 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포 정당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봉사는 출마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에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네. 출마해 주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무슨 정치에 뭐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마포를 지키면서 갈고 닦았던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갈밭을 갈아서 옥답으로 만드는 그 상황에서 제가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 김성동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김성동 위원장의 마음을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비타민님은 원희룡 전 장관 함은경 후보 응원하면서 함은경 씨를 강남에 보내주시지 왜 마포에 좀 속상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당에 제가 이제 저가 쓸모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몇 번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김기현 당대표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회를 갖는 게 더 훨씬 중요하고 전문가나 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조국이나 이런 사람이 또다시 신당을 만들 것 같은데 당을 만들겠다고 나설 텐데 그럴 때 혹시 공격수로 내가 필요하면 불러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인으로서 요청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권하셨고 그걸 마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왕이면은 세다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재명은 원희룡 선수가 가고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하고는 제가 붙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다음 처음 얘기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여쭤볼게요. 예. 작년에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렇게 거친 논쟁이 진행될 때 예. 우리 함은경 후보께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는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다.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집중 보도가 많이 됐는데 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물리학을 공부하신 거, 예. 물리학을 공부하신 과학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이런 과학을 물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이런 사실관계라든가 감력 판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물리학을 뭐 제대로 공부하지를 안 해가지고, 예. 예, 뭐 학교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으로 해서 저를 졸업을 시켜줘서, 그것은 뭐 제가 물리학자다 이렇게 물리학도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아닌데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승복,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사실 거기 문제가 됐던 삼중수도는요, 삼중수도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농도가. 네. 전 세계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제일 높았을 때는 수소폭탄 실험입니다. 바다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부터 가장 높았고요. 반감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후쿠시마에서 뭔 일이 터져가지고 무슨 또 농도가 높아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 원전에서 쓰나미로 그 파괴됐을 때 이미 어마어마한 지금보다 몇만 배나 많은 그 양이 그리고 처리하지도 않고 걸러내지도 않고 그냥 쏟아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해역에 남해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쳤냐? 하나도 안 미쳤습니다. 이게 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쭉 돌아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희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희석이라는 그 과학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 지나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예. 세상에. 그래서 제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고 사실은 이건 반일 민족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거고 조국이란 친구가 그 친구가 제가 그때 표현을 뭐라 그러면 제가 미쳤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많이 미쳤냐 했죠. 예. 예. 아니 나라의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청와대 중요한 간부이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일본과 관계를 무시하고 그런 반일 선동을 일삼는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처신할 태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이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앞서서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본 운동권 정치와 정치 현안을 다뤄봤는데요. 네. 정청래 지역으로 한번 마포을로 한번 가서 여쭤볼게요. 마포을에 사실은 이제 후보로 거명됐을 때 예. 그리고 뭐 단수 후보로 출마해봐라 이렇게 제기됐을 때 당시 솔직한 심정은 어땠어요? 이렇게 뭔가 쿵 했습니까? 아니면 올 게 왔다 이런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정치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고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계속 사양을 했던 건데 우리가 그 마포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민경우 후배가 거기 출마한다고 했을 때 잘 되기를 바랐고 김경률 후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잘 되기를 바랐고 또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나오길래 다른 사람들이 바꿔서 지금 하는갑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김경률 사퇴하면서 저한테 그 짐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실 내심으로는 바랬는데 네. 그런 결정 어차피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냥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명이다. 네. 네.
가을이님이 내 동생도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그 즈음엔 물리학과가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과였죠. 예, 80년대 초반에는 특히나 물리학과가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 천재들이 많이 간다고 했죠. 사디오 마네님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는 게 진실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예, G 스티브님, 그렇죠. 서울대 응용수학과도 천재들이라는데, 그런가요? 예, 천재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그 정도로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진짜 가서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천재라고 하는데. 예. 예, 공부 잘하는 머리, 정치 잘하는 머리, 또 소설 잘 쓰는 머리가 또 있긴 하죠. 예, 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하무경무께서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더군요. 민주화 운동 경력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정청래를 저격을 했는데 이 마포 구민들의 품격에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있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에 대해 실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옛날 낡은 역사관과 세계관, 그 다음에 뭐 입장, 노선, 정책, 이런 것은 참 문제가 많다. 이랬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을 벌린 사람이 조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이재명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무슨 북한의 수령 옹이 하듯이 옹이 결사옹이 뭐 그런 표현 쓰던데. 예, 결사옹이라고 하죠. 예, 결사옹이 하듯이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민주화 운동 경력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저런 사람들이 과거 사실상 87년 6월 항쟁 때 내 손으로 대통령 뽑자라고 그런 요구, 민주화 요구에 같이 했던 길거리에 데모도 하고 스크럼도 짜고 박수도 치고 물도 떠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모욕이다 이거. 예?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모욕감을 주는 거다. 그 사람들의 자신의 과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청래 의원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마포 구민들 제가 뭐 요즘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면 마포 구민들의 한결같이 마포구의 대변자로 정청래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 구민들의 자존심을 이번에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후보께 생각할 때는 예. 함은경과 정청래 이런 대결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을 때 언론에서는 자꾸 운동권들의 예를 들면 대결 구도 이렇게만 자꾸 조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 저격수 함은경, 운동권 정청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포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이 정청래와 함은경의 어쨌든 선거니까 대결 구도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보여지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처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건 운동권 매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40년 전 얘기고 저는 계속 얘기했듯이 생업에 종사해서 제가 이 어려운 점, 우리가 물건 팔더라도 사실 제가 아구, 물메기 뭐 이런 거 다 손질해서 제가 다 팔았는데 홍어. 네. 이거 뭐 아구 한 마리 손질하면은 뭐 한 3,000원 남도록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구 손질하면서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20년 동안 정치꾼으로서 역할을 한 거니까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함은경.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항상 자기 위치에서 발언했던 함은경. 누가 더 선명하고 누가 더 깨끗한지 그것을 대비하는 걸로 선거 구도를 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40년 전 이야기로 구도를 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사명입니다. 예, 그런 것에 입각한 구도를 짜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옷 뒤에 보니까 생선장수 함흥경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네. 생선장수 함흥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상인이라는 거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인의 감각, 현실 감각을 생선장수 함흥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마포 의뢰 구체적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마포 의뢰는 예. 뭐 대학교도 있습니다. 홍대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강대도 있고 연세대, 이대 그 어쨌든 마포와 서대문 일대의 대학들 그 직접적으로는 마포 의뢰 홍대도 있고 방송들이 많죠. 방송국들도 많고 언론사들이 많고 망원시장, 월드컵 경기장, 농산물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또 생활 거점이 될 만한들도 많이 있고 문화와 방송과 같은 어떤 직업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지역 사람들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충청 사람들, 충청인들, 호남인들, 출향인들도 상당히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포에 대해서 마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좀 희망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 제 고향 군산이고요. 예. 마포도 그런 곳입니다. 예. 이 바다와 강이 만나면요, 바다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바깥으로 멀리 나가는 겁니다. 즉, 이것은 마포라고 하는 입지 조건이 국제적인 이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노선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노선. 응?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노선, 개화 독립파들이 추구했던 그 노선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생존 노선입니다. 무슨 얘기냐? 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해양 세력과 연대해서 무역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야 번영할 수 있다. 그 노선이 바로 이승만의 독립 노선이고 그 해양 세력,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또한 마포이기도 합니다. 마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홍대거리에서 보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성과를 날리고 있고 우리가 상암 DMC라고 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메카입니다. 마포에서 보면은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제일 인구 비율이 높은데요. 그것은 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연관이 많습니다. 즉,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고 배포하고 이런 관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포와 홍대거리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놓고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마포로 만들면 망원 1동, 성산 1동, 망원 1, 2동, 성산 1동, 서교동까지 또 홍대 거리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가장 최계 첨단, 세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마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의 역동성 홍대의 거리에서부터 상암동에 있는 그런 미디어, 방송국 이런 것들을 쭉 전체적인 구상을 볼 때 미디어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네. 뭔가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지금 생각 구상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많이 가 있군요. 예. 우리가 이승만의 독립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먹고 삽니다. 바다로 멀리 국제적으로 즉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나라고요. 일본 GDP로 보면 일본 국민보다 2배 1인당 GDP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즉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만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이 발목을 잡는 게 누구냐? 가장 위험한 이재명의 민주당 노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정청래 같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 발목 잡혀갖고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 기적처럼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 보십시오.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교 국가에서. 중국이 대통령을 투표를 해요. 북한이 투표를 해요. 소련이 제대로 민주화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즉 선거로 민주화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이 대한민국이 가장 역동적인 나라, 가장 일하면 자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번에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쭉 지금 이제 전략 우선 이제 단수공천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마포울에 지금 이 옷을 입고 여러 지금 현장을 다니시는 거죠. 망원시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식당에도 가고. 그런데 마포 시민들, 마포을 주민들 특히 만났을 때 어떤 분 다 뭐 좋으시겠지만 어떤 분을 만날 때 솔직히 가장 편합니까? 어떤 분들하고 악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일단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난 보면서 함은경이네 하면서 정청래 좀 치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치워달라? 예. 그 12년, 그동안에 너무 창피했대요. 네. 너무 좌절감을 느꼈고, 그 막말이나 또는 막말, 그 다음에 음모론, 이런 걸로 맨날 정치하고, 그런 걸 앞장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창피했다. 그러니 제발 좀,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니 좀 잘 싸워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요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열심히 뛰고 있어서 저처럼 뛰는 사람 뭐 처음 봤다고는 하던데, 저는 아주 저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 스티븐 님이 역전의 명수, 군산의 아들, 함은경을 국회로.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펜앤마이크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앞장서서 제시하고 그 길을 이끌어 왔는데 우리 펜앤마이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구양님이 마포울에는 호남 분들의 개항을 보다 적은가 보네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척 많은데요. 예. 무척 많습니다. 근데 무척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호남 분들이 마포울에 많은 분들이 달라졌어요. 정청래한테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호남 향후회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호남 향후회 대장 역할을 한 회장께서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청래는 안 찍습니다. 한마디로 호남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불리한 게 아니고 마포울은 다르다. 뭐 다른 지역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지만 마포울은 호남 분들이 다르게 지금 정치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 시청자분께 뭐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저를 그 펜앤마이크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펜앤마이크의 시청자분들께 인사까지 하고 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펜앤마이크가 잘 돼야 자유시장 경제를 확실히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펜앤마이크도 계속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은경 후보 모시고 상인의 현실 감각, 생선장수 함은경이 어떻게 정청래를 낚시할지 이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포을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주변 지인, 친척, 친구 있으면 한 통의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한 통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한 통의 카카오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는 정청래 땡땡땡 한번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전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포울의 국민의힘 마포울 후보 함은경 후보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정훈을 모시고 격전지 지금 마포갑 어떤지도 다뤄보고 세상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직은 얼굴이 좀 지친 모습은 아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어떨 때 특히 재밌습니까? 유권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그분들이 저를 찍어주셔서 저에게 권력을 이양해 준다라는 생각을 할 때 지난 4년 동안 의정부 활동하는 그야말로 정부 관계자 부르면 오는 그 힘이 제가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권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을 때 굉장히 재밌고 재밌단 말도 좀 가볍네요.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그럼 합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렇죠. 권리 이걸 나한테 잠시 한 4년간 이양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만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마포갑이란 지역에 16만 명이 사십니다. 16만 명이 갖고 있는 이 신성한 주권을 한 명으로 수렴해서 그 사람에게 위임해 준다. 그리고 기회를 얻었다는 건 뭐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이번 선거 운동이 뭐 힘들거나 귀찮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 한번 지금 아까 방금 보여준 한번 사진을 네. 볼까요? 저게 어디 쪽인지는 지리상 보이는데 지금 어떤 아주머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네. 장면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명함 드리고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펜앤마이크에서 봤어요.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사람이 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방송보다 젊다. 뭐 방송 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나오냐.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십니다. 그렇군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계속 한번 보여주시고 다른 사진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진 있으면 애들하고 저 쪼그리 앉아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놀고 계시네요. 네. 네. 저도 아이를 키웠던 사람으로서 네. 애들 만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명함도 이렇게 어른들한테 주니까 왜 자기한테는 안 주냐고 막 엄마 거 뺏어가지고 있고 엄마 저 아저씨 뭐야? 막 뭐 하시는 분이야? 왜 와서 인사를 해? 왜 우리한테 이래? 말하면서 국회의원이야. 뭐 출마하려 그래. 뭐 국회의원이 뭐야? 말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참 재밌다. 여의도 정치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삶에 진짜 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나는데 좀 곁길로 새긴 하는데요. 어제 민주당 그 경선 발표 난 거 보고 네. 아이고 참 22대 국회도 힘들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미 21대에서 그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천 과정에서는 그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공천은 지금 뭐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게 죄죠. 죄죠. 지금 뭐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를 져서 죄값을 받고 있다. 단죄를 받고 있나 이재명으로부터? 그렇죠. 지금 뭐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들
보면 뭐 실명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강병원 의원 같은 분, 네. 뭐 좀 그나마 합리적이고 여야에서 말이 통하는 분인데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한테 뭐 소신 있게 정치한 죄값이죠. 그런 걸 죄로 보고 죄값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민주당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블로킹 계속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블로킹을 지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10시에 마포 지역에서 이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합니다. 예. 쓰레기 줍는 게 뭐 별거 있어 싶었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접한 게 2016년에 귀국하고 저희 당원들 몇 명이 젊은 당원들이 추천해서 해봤는데요. 이게 산책을 하면은 그거하고 다르게 플러킹을 하면 쓰레기를 찾아다닙니다. 쓰레기를 주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를 만나면 아주 가차 없이 그 쓰레기를 줍고 빼버립니다.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정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를 뽑아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한 10명, 20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한 100여 분 나오십니다. 특히 제가 경선을 확정하고 더 많은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저기 답변을 지금 물었으니까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도식 님이 블로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플러깅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무언가를 뽑다라는 겁니다. 이게 흰머리를 뽑다. 이게 남은 걸 뽑다. 이거 있는데 쓰레기를 뽑아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뽑아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클린 마포, 클린 정치. 클린 마포, 클린 정치. 실제로 쓰레기를 줍고 다니면서 정치에서도 쓰레기를 뽑는 플로깅 운동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정훈 의원님 보좌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조정훈 의원에게 의원님, 영감님 이렇게 안 하고 정훈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통상적으로 다른 보좌관이나 비서관 만나면 자기 의원들에 대해서 좀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감님 이야기를 해요. 언제 60년, 70년대 썼던 그 시대의 어떤 검사들한테 영감님 하듯이 의원들한테도 영감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용어를 쓰고 대부분의 이제 의원님 이렇게 쓰는데 우리 조정훈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은 정훈님 이렇게 직접 만나시면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림자 문화에서 독특하게 이름과 림자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일상적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저는 영감님이라고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고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제 나이에 벌써 영감이라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 좋은 칭호라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4년 임시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가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이 적은 분한테 자네 몇 살인가 이렇게 보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수평적인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것도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두를 님자로 부르자. 저도 정우님이고 땡땡님 그래서 재밌는 게 의정 활동한 2년 차에 한 분이 새로 입사를 하셨어요. 저 의원실에. 예. 근데 그분이 여러 의원실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참 제주도 좋고 좋아서 꼭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 못할 게 있다. 그거 뭐냐 했더니 자기는 죽었다 깨도 의원님을 정우님으로 못 부를 것 같다. 제가 이 경험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한 달만 해보자 우리. 한 달 동안 입에 안 붙으면 제가 땡땡님은 저를 의원님으로 불러도 됩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봐? 누구보다 신나게 저를 정우님을 해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입에 이제 붙었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어색한 건 시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영감님, 그러니까 지배계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부리듯이 비서관을 부를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물론 역할이 다르니까 지시하는 거 있죠. 그거 왜 없겠습니까? 부탁하는 거 있고 요청하는 거 있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 베이스는
우리 모두 똑같은 동료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좌관님들 지금 저희 대흥동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혹시 제가 좀 권위적으로 변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대흥동에 있습니다. 대흥동. 네, 대흥역 2번 출구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저의 사진이 아주 거기 크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게 뭐 밤에도 뭐 정말 무슨 만두집보다 훨씬 더 크게 조정훈이라고 붙어 있어서 예. 신호대기에 걸린 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흥역 사거리에 그 만두집에 있으면 그 건물 알겠어요. 거기가 옆에 한의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의원도 있고 좀 아시네요. 예. 2번 출구 나와서 돌면 만두집이 있고 그 옆에 건물. 맞습니다. 예, 제가 대흥역에서 사무실을 예전에 하셨군요.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길 건너면 그 유명한 노웅래 의원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노웅래 의원이 항상 있었죠. 항상 있었죠. 예. 그래서 서로 뭘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거리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내버려서 또 근데 아마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근처에 또 새로운 민주당 후보도 그 사무실에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맑은 산소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마포갑 주민으로서 마포갑 주민이네요. 우리 맑은 산소님은 신재호님과 포옹하고 한 팀이라는 것 보고 마포갑은 걱정 안 해도 입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께서 이제 경선이 끝난 후에 보수 분열의 흑역사 악순환 고리를 끊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함께 뛰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네. 예, 지금 신지호 지금 이번 경쟁자였던 신지호 후보와의 그런 극적인 어떤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굉장히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선은요, 정말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 중에서도 실은 우리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룰이 굉장히 치열해서 우리 책임 당원님들, 그다음에 일반 여론 분들한테 정말 일일이 전화 거느라고 하루에도 전화 한 수백 통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내부가 서로 감정이 상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본선에 못 나가는 그 슬픔, 그 좌절감,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막 컷오프 돼가지고 당사 앞에서 분신까지 시도하다가 지금 영장심사 받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 주말에 그날은 제가 전화를 못 드리고 하루 정도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문자를 드려서 감사하다. 원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지호 전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했더니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우리 깔끔하게 경선하기로 했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시구 의원들하고 다 지지선언 하러 오겠다. 그랬어요? 네. 지금 저 사진이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사진입니까? 예, 저희 의원실로 저분 신지호 후보 전 의원님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그 팀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박수 치면서 악수하고 이제 우리 원팀이 되자.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거를 정리한 영상이 거의 한 20만, 19만 명이 보고 정말 댓글들이 정말 수천 개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포갑이 보수 분열의 흑역사가 있어요. 예. 아시는 대로 옛날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으셨을 때 분열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하셨던 분이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인데 게다가 탈당까지 분열돼서 그냥 맥없이 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했는데 결국은 선배님이 후배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건 넘어갔고 보수 진열 중도층도 신지호 후보 멋있다. 신지호 후보 깨끗하게 다시, 결과에 승복하는
신 후보 다시 봤다. 아. 신 후보 꼭 좀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원내 다시 진입하면 신 후보님 함께 우리 사회 기여할 길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실무진하고 그분 신 후보가 만들어 놓은 공약들 다 갖다 주셔가지고 저희하고 다 하나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포갑은 일단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뭐 우리 조정훈 의원님도 이렇게 밖에서 오셨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지은 전 총경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지은 전 총경도 사실은 경찰국 관련해서 신설을 할 때 나섰던 실무 계획을 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전략공천이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해서 왔는데 혹시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이지은 뭐 총경 과거에 본 적이 있거나 뭐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전략 공천 하기 전에는 네. 이 지역의 예비 후보가 8명이었어요. 노웅래 포함해서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의 빨강이 파란색에 둘러싸여 있어요. 숫자적으로. 근데 싹 사라지고 이지은 후보가 공천 확정된 게 제가 볼 때 열흘도 된 것 같거든요. 열흘이 넘었던 것 같은데 열흘 보름 돼가는데 지역에서 거의 안 보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것도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살아 계시긴 하구나. 존재하시긴 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뭐 어떤 선거를 하실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존재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아니 대체로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고 자기 정당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여러 많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디에서 뭐 인사를 하다 아침 인사를 하더라 뭐 여기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열흘 사이에 지역에서 한 번도 지금 그 소식을 듣지 못했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36일, 35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뭐 지난 몇 개월만큼 중요한 시간인데 아마 짐작컨대 아마 노웅래 의원이 네. 지금 뭐 단식을 9일 동안 하시고 그렇죠. 지금 몸을 추스린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사실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지금 7명의 예비 후보들도 뭐 멘붕이죠, 솔직히. 내부 정리조차 안 돼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열을 다듬는데 시간을 쓰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한번 경쟁하기를 기대하니까 빨리 이제 전열을 다듬으셔서 거리에서도 만나고 토론장에서도 만나고 과연 마포에 치안 전문가가 필요한지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지 한번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만간 조정훈 의원께서 지역에 돌아다니실 때 이지은 총경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지역에서 이 후보 뭐 확정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준비 아니라 그렇다고 치고 3일을 넘어갔는데도 지역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이상 징후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포갑 민주당 지금 아마 전열 정비조차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상황 조금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 이후에 방송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이제 방송국 여러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좀 점수로 평가해달라 하셨을 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40점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냐? 75점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아직도 시민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물가라든가 경제 환경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 실제로 느끼는 이 체감 경기 이런 걸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정부가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아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건 뭐 너무 명백하고 저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으로 만든 정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고 그렇게 호탕치더니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도 서민들, 노동자분들에게 한 것 없는 정부, 진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 분들 특히 뭐 이제 거래를 다니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작년에 매매 거래 한 번 한 적이 없다. 내가 20몇 년 여기서 사업하는데 장사 그 가게 뭐랄까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는데 매매 거래 한 번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무슨 면목으로 여기를 왔냐? 뭐 변명이 할 수 있죠. 부동산 3법 민주당이 통과해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저도 정치인이니까 정치가 우리 생활인들에게 도움 준 게 없다라는 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나머지 25점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분배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자라고 하는데 뭐 소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누가 스테이크를 먹고 누가 꼬리를 먹을지 소를 일단 키워놔야 그걸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발 좀 민주당의 경제를 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성장 담론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나눠 먹는 거 부자들로부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우리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성장을 어떻게 시킬지. 두 번째는 진짜로 중요한 게요. 전 소상공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엊그제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돌봄, 가사도우미, 뭐 어르신들 도우는 돌봄. 저는 이제 지금 외국인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가사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임금이 국제적으로 가장 비쌉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ILO도 인정한 또 독립적인 한국은행도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이런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남편과 부부가 둘이 하는 자기 건물도 아니고 임대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과연 이분들이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일까요? 저는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이분들이 제일 서운했던 게 사장님으로 분류돼가지고 근로자한테 갔던 혜택이 하나도 안 갔어요. 너는 자영업자니까 사장님이야. 우리나라 경제는 우린 그 70년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만들 때 개념이 사장님과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제3의 분류, 자영업 이렇게 많아질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7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분들, 특히 우리 앵커님하고 저 정도 되면 이제 회사에서 나올 때쯤 됐잖아요. 그래서 임원하다가 나오고, 근데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한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치킨집하고 맥주집하고 커피숍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망해버리면 목돈, 퇴직, 뭐라 그럴까,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 이 목돈, 인생 마지막 목돈을 날려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빈곤율이 열에서 2명, 50%, 40%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복지도 어쩌면 정말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1억 이상 받는 정규직 공무원 노조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버는 분이 수두룩한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복지의 대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 정부입니다 라고 한번 선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정부. 네. 자기 이름 걸고 한 소상공인 자영업 정부.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정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발상이네요. 700만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중에 상당히 사실 1인 회사가 굉장히 많죠. 맞죠. 1인 하루 벌어서 근로자를 쓰기도 어려운 최저임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서 높지. 물가는 많이 오르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최소한 어떤 경제 활동의 기반을 좀 탄탄해주는 새로운 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정부로서의 어떤 경제정책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됐다. 좀 발상의 전환이 새롭네요.
당내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금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국민 추천제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제가 공관위 이 구성원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강남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유력한 당선 솔직히 얘기하면 공천 이퀄 당선이잖아요. 네. 네. 예외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4년 또는 8년 또는 12년의 의정 활동 기회를 드렸으면 이제는 갚을 시간이다. 이제는 본인의 경쟁력을 우리 당을 위해서 활용하셔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박진 장관 전 장관이 강남을 버리시고 이제 서대문 을로 오셔가지고 경합 지역 또는 열세 경합 지역인 곳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불만 하나 없으시고 열심히 뛰어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속속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강남 3구와 비례대표는 보수의 확장성을 위해서 상징적 인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조직 기반이 있다 이런 건 솔직히 강남 3구에서 우스운 얘기입니다. 실은 제가 듣기로 뭐 서초나 강남 같은 곳에서 산악회 가는데 국회의원 나와서 인사하면 그런데요. 이런 데 오지 말고 예. 의정활동이나 잘해라. 우리 어차피 니네 편이다. 네. 다른 지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정활동을 할 이런 자리들은 지역 경쟁력 정치는 못했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분들 국회 들어와서 막말로 과학자들 뭐 AI 전문가들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일으킬 분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영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 나가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투덜대는 마음보단 그래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면 내 몸집도 커지는 거고 당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고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 3구에 공천 받으신 새로운 분들도 내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생각보단 4년, 8년 하고 내가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서 소위 경합지역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다. 마치 비례대표 같은 멘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국민 추천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재밌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추진되는 제도인데 이게 총선에 좀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아직 그 룰과 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메시지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들면 공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는 이 지역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관위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라는 메시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국민 추천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선해 보이긴 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나 국민 추천제를 추진하다가 내부에 비판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내부 비판도 좀 있긴 하잖아요. 혹시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가 뭐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몇 지역을 선정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정도 발표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뭐 지역구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 사례를 2-3개만 만들면 다음 총선 때는 이게 한 10배 확정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그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지금 도입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의 경선보다는 훨씬 더 전체 유권자의 입장을 들으면서 공천해 나가겠다. 정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 추천제 지역구가 5이니 3개니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후보가 되는구나 라는 성공 사례를 2-3개만 만들면 저는 솔직히 민주당도 갖다 쓸만하다. 그리고 갖다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내부 공천 문제, 국민 추천제 문제가 좀 일부 관심거리가 되는 사항들이기도 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정치권 이슈 한 두세 가지 다뤄볼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 경기 화성 을에 출마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인재 영입한 인물이 있죠. 삼성전자 DS 부분 연구원 출신이죠. 한정민 연구원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 한정민 사실은 후보가 그 전에 좀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배우 정준호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어요. 혹시 배우 정준호하고 이 한정민 어떤 후보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 지금 저 사진 나오네요. 예, 키가 비슷비슷하네. 굉장히 키가 크네요. 두 좀 핸섬한 남자들의 좀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화성을 지역에 그것도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와 조금 이렇게 대칭하면서 자꾸 비교도 하는데 한정민 후보를 저 지역에 전략 공천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뭐 한정민 후보가 이번에 로또 탄 것 같아요. 로또요? 네. 한정민 후보 지금 이제 공천 받았으니까 후보죠. 예. 저 연구원은 저희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영입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이력서도 검토하고 면접도 보고 저도 몇 번 만났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한연대라는 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해서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자 또 우리 정치의 또 보수 정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드문 인재였습니다. 또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인재고 또 저 그 영화 배우 옆에 섰을 때 안 꿀리잖아요. 안 꿀리네요. 오히려 저 정준호 배우께서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좀 그렇게 비교가. 그러다 또 정준호 팬클럽에서 이제 우리 융담 정준호 폭격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준호 저 응원 많이 하고요. 예. 근데 투샷인데 저게 뭐 이렇게 꿀리지 않잖아요. 네. 저 정도로 이제 호감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분이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할 때 희망 지역구를 저희가 물었을 때 화성을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 근처다.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누구죠? 이준석 대표가 걸로 갈지는 뭐 꿈에도 몰랐죠. 근데 이제 원래 정치라는 게 누구와 삿발을 잡냐에 따라서 자기 체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이준석 후보가 웬만하면 한정민이랑 신이랑 삿발 잡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렇게 돼버렸고 만약에 이기면 이길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한정민 후보의 타이틀은 뭐 이준석을 꺾은 의원 초선 이상의 무게감을 가질 겁니다. 로또 탄 거죠 한정민 후보. 예. 네. 로또 타는 한정민 후보 당선으로 좀 보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었죠. 이재명 대표는 조국 장관한테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 조혁당의 대표가 됐네요. 조혁당 대표한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합치자. 조국 혁신당도 그 안에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과 조혁당이 지금 연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일종의 자기적으로 땡겨서 지지층을 이탈을 막으려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인지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분분합니다.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세요? 네, 뭐 큰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결합은 1+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1+1을 0.5로 만들었다. 0.5가 돼요? 네. 네. 그 민주당이 그나마 조국의 강을 건너자 하면서 지난 대선 때 아마 이재명 지금 대표도 후보 시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거운동 하면서도 그랬고. 근데 다시 백도 해가지고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 지금 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조국 장관까지 품을 수 없다라는 그 중도의 유권자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을 거다. 제3지대도 저렇게 지지멸렬하고 있고 민주당이 얼마 안 되는 지지율 때문에 조국을 다시 품었다. 그럼 내가 조국 이재명을 찍으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내로남불도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 아니 조국 혁신당이 입시 기회 공정을 내세웠다는 게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조국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교육위에서 교육개혁을 교육부 장관하고 논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조국 이재명의 만남은 민주당이 조국 정당을 끊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컬트 정당, 정말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은 못 보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만을 가지고 정치하려는 그런 낡은 정치의 상징들이 뭉쳤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좋죠. 선명하니까. 예. 조국을 찍으시겠습니까? 한동훈을 찍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꼴이죠. 미래를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조국의 강에 우리 대한민국이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 선명한 각을 세워줍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즉 민주당과 조혁당이 연합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일단 악재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뭐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가져간다 하는데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는 거지 국민의힘의 표를 국민의힘 찍기로 결심한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나왔다고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거는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혹시나 이준석 신당 이름이 뭐죠?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 그 당이 혹시 가져갈까 하는데 뭐 지금 지지율 여지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이건 좀 강하죠. 강했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정당의 이준석 뭐 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과 조혁당의 지난번 만남 뭐 함께하자 이게 범죄자 동맹이라고 봅니다. 범죄 연대, 범죄자 동맹. 조폭들이 서로 사실은 연맹해서 가끔 더 큰 조폭 조직을 자신의 어떤 지역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조직을 가서 공격하기도 하죠. 범죄자들이 연맹하는 방식이 동맹을 맺는 방식인데 민주당의 대표나 조혁당의 대표나 다 지금 범죄자의 일선에서 가장 지금 피의자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범죄자 동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란 게 이게 가게로 치면 이 파는 상품이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쪽 진영이 민주당, 조국신당, 또 이낙연 대표에 뭐가 있죠? 그 새로운 미래, 예. 뭐 정의당은 빼드락도 하드락도 이렇게 당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 민주당과 세네 정당의 지지율을 합쳐버리면 국민의힘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1대1로 비교해서 낮다. 뭐 이거에 만족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다. 따라서 왜냐하면 저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저 정당들은 다 합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냥 단순히 여야 간의 지지율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정당이 많아지면 득표율이 올라가고요. 특히 이 현상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몇 석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의석이 높을 수 있어도 국민의힘 외의 의석수 다가 민주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비례대표 선거는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범좌파 정당들이 결과적으로는 비례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 마지막 질문할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특히. 맞습니다. 설화 경계령이라고. 맞습니다. 예, 이 시점에 계속 얘기를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또 거침없이 전투적으로 싸워요. 네. 두 가지 장면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탑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을 조심해라는 게 뭐 인터뷰 나오지 말라 이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보수 정치가 2020년대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말실수 있었죠. 뭐 몇 가지 있었습니까? 네. 특히 노인 폄하 발언 등등. 두 번째가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 한번 폭망한 적이 있죠. 네.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순탄케 할 거라는 전제하에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설화죠. 말실수인데 실은 지금 실수를 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선대위에서 이제 거리에서 뭐 발언하고 이러면 굉장히 발언들이 감정적이 됩니다. 흥분이 돼요. 막 아드레날린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유세현장은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뭐 막말도 나오고 그런데 요새는 다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말 조심하자.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메시지였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경제, 지역 개발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을 텐데 마포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마지막에 지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 시청자들에게도 한번 좀 마지막 인사를 네. 해주시죠. 네,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에서 지역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조정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마포 분들 참 많이 만났고요. 마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당선되고 싶지만 지도락도 마포 이사 안 가려고요. 예. 결정적으로 제 아내가 마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포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포는 참 좋은 곳입니다. 자부심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치만 바뀌면 마포 잘 된다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저는 뭐 공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포에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제 판단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환경입니다. 아직도 마포는 학군 유학을 가십니다. 그래요. 네, 소위 명문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군 유학을 갔다가 집은 안 파십니다. 집은 그대로 전세 월세 주고 6년, 3년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이 불편함 이제 없애드려야 된다. 마포에 걸맞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가로 세로 2.5km, 3km도 안 되는 작은 곳에 16만 명이 빼곡히 살다 보니 녹지가 부족합니다. 한강이 있지만 위로 또 강변북로 쌩쌩 달리는 차들이 시끄럽게 있다 보니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쉼터는 이제 경의선 숲길. 다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 거기서 낙을 찾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제2의 경의선 숲길, 제3의 경의선 숲길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럼 마지막 좀 지역 얘기인데 좀 응원해 달라는 얘기도 좀 하셔야죠. 예, 근데 이게 선거법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네, 선거 운동을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네, 되겠네요.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오늘 마포 갑 격전지 마포 갑 조정훈 의원, 마포갑 국민의힘 후보 조정훈 후보 모시고 정치 현안 또 블로킹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지호 전 의원하고 후보 경합을 했는데 그 결과 후에 어떻게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지 이지은 민주당 후보 왜 마포에서 안 보이는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예, 조정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